오늘 수업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미술의 그 시대를 보면은 고대, 중세, 근세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이 고대 시대의 미술의 특징적인 것을 한번 훑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1차시, 2차시, 3차시는 이론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1차시 수업에서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천천히 말씀을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줬는데 어떻게 지루하지 않게 잘 들으셨는지요? 궁금합니다. 이게 그 실시간 수업이라고 하면 참 여러분들한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수업을 하면 좋은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인원이 이게 많다 보니 이게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지금 학 그 교양대학에서 그렇게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앞에 있다 생각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아니면 뭐 자세한 거 이렇게 알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저 이렇게 앞에 띄어 있죠? 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메일이나 아니면 문자를 주실 때 제가 이 수업을 주간과 야간을 하기 때문에 주간반, 야간반 하고 이름을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수업을 시작을 해볼까요? 목차를 보면은 학습 목표 제시, 시대별 미술품 조사, 다양한 서양 미술을 통해서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대 시대 미술의 특징들을 중심으로 하죠. 우리가 서양 미술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 원시 미술, 구석기, 신석기의 아주 간단한 왜 이 미술의 근원이 어디서 왔을까? 그거를 알아보고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1차시 수업에서는 이런 주술적인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어져서 그 동굴벽화가 이제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들이 미술의 시초가 아닐까. 이 원시 미술에서도 이 그림, 글자보다는 그림이 우선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얘기했고 그 주술적인 의미에서도 우리가 이 동굴벽화를 통해서 그 그림을 그렸고 또 거기에서는 조형적인 거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우리 비너스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 비너스도 그 시대에는 뭐가 중요했느냐? 이 다산. 그래서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려고 했다고 했죠. 그런 핵심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주 2차시, 지금 2차시에서는 이 고대시대, 고대시대 하면 또 뭐가 있어요? 그리스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그 고대시대에 있었던 이런 시대별로 해서 지금 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양 미술의 시대별, 양식별, 그래서 그런 특징을 문화적인 배경하고 대표 작품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양 미술의 변천은 이 고대 미술에서 이 이집트, 그 다음에 그리스, 아마 3차시에서는 아마 로마까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와 그리스와 로마까지 이 그 변천사, 서양 미술의 변천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미술의 특징적인 것들을 다뤄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이집트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쵸? 파라오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피라미드가 있고 또 스핑크스가 있죠. 그쵸? 예. 그래서 파라오를 중심으로 한 이런 절대적인 왕권과 이런 영혼, 불멸설에 의해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남겼죠. 특히 이 조각과 벽화에서는 이 이집트 미술의 특징인 이런 정적인 면과 정면성을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리엔탈 문명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이집트하고 서아시아 지방으로 기원전 이 3200년경부터 이 마케도니아의 이 알렉산더 대왕이 통일될 때까지 한
3000년간 번성했던 문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관계 농업이 경제 생활의 기본이 되었고요. 지역에 따라서 이런 수공업과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뻗어 있는 이 교통로를 따라서 교역도 활발했고요. 지금 지도가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나일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 교류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역들을 이제 이런 수공업과 상업이 발달하는 지역으로 이 이집트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생활에 직접 관계되는 이런 측량, 천문, 역학 이런 실용적인 기술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태양력, 이집트와 이 태음력, 수베르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오리엔트 문명은 이런 알렉산더 대왕의 이 정복 사업 이후에 그리스 문명하고 결합을 했고요. 나중에는 이 헬레니즘 문명을 이룩하였고요. 이게 유럽의 그리스와 로마 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부터 이제 살펴보면 이 티그라스,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 수메르 문명이 출현하는 시기의 나일 강역에서 또 다른 문명이 출현합니다. 이게 이집트 문명입니다. 수단 이 이디오피아에서 발원하는 이 나일강은요 매년 우기마다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내려와서 강이 항상 범람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강물에 잠기는 지역은 물이 빠지고 나면 이렇게 비옥한 진흙탕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노력 없이도 엄청난 이런 곡식을 생산할 수 있는 축복받은 땅이기도 했대요. 또 이 이집트에는 이 절대 완공하고 자연 숭배, 그 다음에 영원 불멸의 믿음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를 위한 미술로 아름다움보다는 미술 작품의 영원성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스핑크스, 그 다음에 분묘 내부의 신과 왕의 상, 부조와 벽화 등은 단순하면서도 뚜렷한 이런 양감으로 힘찬 생명력의 표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벽화는요, 이런 고상한 색채에 비해서 원근법의 표현은 다소 이제 부족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집트의 그림은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정면성입니다. 그래서 정면성, 이런 특징적인 각도와 전형적인 묘사. 그래서 주인은 종보다 큰 점. 자상의 경우 두 손은 무릎 위에 놓고 남성의 피부색이 여성보다 검으며 모든 인물이 어떤 기저선상에 놓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그림들은 규칙적인 것들이 있어요. 법칙이 있고요. 좀 이따가 여러분들 그림 보면서 다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확한 이런 부분 묘사와 균형 있는 이런 신체 비례의 기하학적인 질서 감각을 보여주는 게 이 이집트의 미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집트 그림의 특징들을 보면요. 몸은 다 정면성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얼굴은 다 측면이에요. 정면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이렇게 측면으로 그림을 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정면으로 보고 있지만 이 얼굴은 자세들이 다 측면을 보고 있다는 게 이 이집트 미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람세스 6세의 벽화입니다. 영원히 시순으로 돌아와 몸이 부활한다고 믿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면요. 이집트는 왕이 죽으면 신하도 따라서 같이 지하의 무덤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 무서워하지도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는 사람들이 죽으면 다시 부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도 다시 태어난다 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죽으면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연히 나도 같이
이 사후의 세계를 가서 다시 갔다가 온다. 다시 부활해서 온다는 그런 사고를 가졌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 벽화에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영혼이 시신으로 돌아와 몸이 부활한다고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그런 미이라들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거는 이 투탕카멘 왕입니다. 마스크죠. 이 파라오의 마스크에서 이런 그 신격화된 왕의 권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가장 오래된 신화에 따르면 이 상류 이집트에 사는 독수리 여신이 너크벳이래요. 이 독수리의 여신. 그리고 하류 이집트에 사는 이 코브라 여신이 와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크벳과 이 와젯이요. 이 와젯이 혼돈 속에서 나와 세상을 만들어내고 나일강에 의지하여 사람들을 살아가도록 창조했다.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독수리는 오늘날 이런 남성상의 상징으로 여겨지지만 이 고대 이집트인들은 여자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물의 사체를 먹고 사는 이 독수리는 죽음을 앞둔 동물 머리 위에서 맴돈대요. 그래서 이 반대로 어떤 동물 머리 위에서 독수리가 맴돌면 그 동물은 머지않아 죽는다는 뜻으로 해석했대요.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독수리에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예지력이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죽음을 상징한다면 뱀은 생명을 상징한다.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투탕카멘 왕의 무덤에서 발견된 이 황금 마스크예요. 그래서 이집트를 통치하는 왕들은 당연히 세상을 창조한 이 너크벳이죠. 이 너크벳과 와젯의 지혜와 이 독수리와 이 뱀, 이 와젯, 이 뱀의 지혜와 예지력을 받아 사람들을 통치하고자 했고요. 이것은 곧 왕권의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의 모든 머리 장식에는 이런 너크벳과 와젯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신의 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석기나 이 구석기에도 우리 주습적인 이런 것들을 가졌다면 여기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이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미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믿었던 그 나라 중에 하나도 이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규칙이 다 있어요. 뭐 이 눈썹을 진하게 하는 것도 뭐 이 진하게 해야지 뭐 무슨 그 저기 그 악마라고 그래야 되나? 잡기 이런 것들이 뭐 안 생기고 옷은 무슨 색을 입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람세스 1세에게 생명, 이 앙크라는 이거를 넣어주는 호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벽과 곳곳에는 이 앙크라는 기호, 어떤 기호냐면 우리 그 남자 여자 표시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 표시할 때 남성 여성 표시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기호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생명을 상징한대요. 그래서 이 너크백과 와제 그림에서도 이 앙크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뭐라 그랬죠? 이 여성하고 남성의 그런 기호들을 여기다 넣어서 이 후대에 등장하는 이런 태양신이 뻗어 나오는 이 방사선 끝에도 언제나 앙크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앙크가 바로 오늘날 이 화장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기호입니다. 이게 이런 겁니다. 이게 앙크입니다. 이게 여자는 생명이다. 남자를 상징하는 아이콘은 이런 앙크를 본떠서 무슨 족보도 없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의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인류 역사상 여자들이
가장 높은 지위와 권리를 누렸던 문명이 바로 고대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행동에 어떠한 제약도 없었던 게 이 이집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이집트를 연구해 보면 이집트인들만큼 명랑하고 쾌활하고 삶을 사랑하는 인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남녀가 완전히 평등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부조나 조각상들을 보면 아내는 남편의 허리를 감싸고 있고요. 또 어린 딸도 아들과 똑같이 애정 어린 관계로 묘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렌 가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 아이콘에 대한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해줬고요. 또 고대 이집트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또 이집트의 여러 가지 그 색을 보면은 이 석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성, 비소라고도 하죠. 그래서 특히 이 묘실과 석관 장식에 선호했고요. 특히 이 밀밭 묘사에 많이 사용한 것이 이 그 석항이라는 이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색소라고 그래, 그 비소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폴리 노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옐로우 독성인데요. 납과 산화 안티몬을 섞어서 불에 구워서 만든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이렇게 세서 굉장히 이게 이제 독하고 아주 안 좋은 것들이어서 이 당시에 그 화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못 살았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미라의 그 노랑입니다. 이집트 미라의 피부를 갈아서 얻은 갈색이래요. 처음에는 약으로 사용되다가 르네상스 19세기까지 이런 해와 재료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쵸? 이 이집트 미라의 피부를 갈아가지고 얻은 갈색을 가지고서 이렇게 썼대요. 대단하죠? 예. 그래서 옐로우 색들은 이렇게 이집트의 옐로우 색들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석황이라는 거하고 나폴리 노랑이라는 거하고 미라 노랑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집트 시대적인 특징을 보면은 이렇게 태양신을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라미드, 미라, 현세와 내세의 삶이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현세와 내세의 삶이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술적인 영감과 열정을 모두 이런 신과 파라오 왕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정면성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런 위계 법칙 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들을 보면 이렇게 정면, 몸은 정면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 얼굴은 다 측면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파피루스의 개발이고요. 다음은 이 그리스의 미술입니다. 이 그리스의 미술은 이 서양 문화의 모체가 되었죠. 그리고 이런 조화와 균형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조각에서는 인체의 운동감, 해부학적 구조, 비례 등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비너스상이 이제 비율적인 이런 비너스상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죠. 이게 밀러의 비너스, 이상적인 미라고 해서 8등신으로 이루어진 완벽한 이런 비례의 미를 이 그리스 시대에 발견을 합니다. 이 그리스 미술은요, 미케네인들이 멸망한 이후에 그리스 본토, 도리아닌, 그리고 이 섬들과 소아시아 서해안 지역에는 이오니아인,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그리스 본토 사람들은 도리안이라고 하고 또 섬들과 소아시아 서해안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이오니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건축에서는 뭐 도리아식, 뭐 이오니아식,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그 그리스의 본토 그것들을 따서 뭐 도리아식, 뭐
이오니아식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건축에도 이용을 합니다. 이들은 넓게 흩어져서 이런 소규모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고요. 이 공동체가 모여서 결국 하나의 독립된 그 도시 국가인 이 폴리스가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점점 이 폴리스라는 이 도시 국가가 강대해져요. 그래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와 교육을 통해서 이 지역의 선진 문명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스 문명의 기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또 기독교를 제외한 이런 서구의 다른 사상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 미술 또한 이런 서구 미술의 뿌리를 형성한 미술 양식이기도 합니다. 이 고대 고대 시대 이후의 미술의 역사는 소위 이런 고전적이라고 클래시컬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미술 양식과 비고전적이라고 불리는 이런 미술 양식의 대립으로 보아도 무방하고, 이는 서구 역사에서 등장하는 이런 르네상스와 바로코의 대립, 신고전주와 낭만주의 대립,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 미술을 보면은 일단 그리스 초기 이것들을 우리 이제 기하학적 양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초기의 미술, 이것을 우리는 보통 기하학적 양식. 그래서 더 이전 시기의 그리스 예술로는 미케네 문명의 예술이 있겠고요. 기하학적 그 양식 시대 예술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 그리스 초기의 미술들은 보통은 이렇게 기하학적 양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BC 8세기 중반 이후에 이 오리엔트 지방과 교류하면서부터 이집트나 이 메소포타미아 미술의 영향을 받아서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거는 이 아르카닉 양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르카익은 그리스어로 시온, 태고 뜻하는 이 아르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이 그리스 조각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사실적인 그리스 모습 조각과는 조금은 좀 달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 미술은 이런 사물을 보는 시점이 이전에 그 왜곡된 방식이 아닌 이 올바른 방식으로 발전해서 이집트 미술에서 보이는 이런 평면성에서 벗어나 공간감을 얻게 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 미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감의 획득은 이런 형상이나 인물 등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것을 그리스 미술의 서술적 기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미술을 크게 전기, 후기, 헬레니즘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전기 그리스 미술입니다. 보통 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서 미술이 극적으로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미술의 그런 서술적인 기능이 태동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시적인 그런 신들에 관한 전설이나 신화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우리 원시적인 시대에서도 어떤 것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 주술적인 그런 것들을 의미를 담고서 그림들을 그렸다고 했죠. 그리고 이런 신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요. 또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도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전설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현세와 후세에 대한 얘기, 막 그런 태양신에 대한 의심,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그리스 미술에 가서는 이런 것들이 다 아닐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물의 본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시기가 이 그리스 미술입니다.
그래서 기하학적인 자연과학, 철학 이런 학문들이 막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미술로는 이 도리아식 신전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이 파르테론 신전을 들 수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이 그리스 미술에서 이 건축 양식이 굉장히 좋았다는 게, 이거는 이 그리스 그 신들의 행진 행렬 그래가지고 파르테론 신전의 프리즈 조각입니다. 이게 이 그림들을 보면 이 건물 그 건축 양식에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이 주름 보세요. 이거를 다 이렇게 설치를 한 겁니다. 조각을. 그런 것들이 이 신들의 행렬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전에 프리즈 조각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놓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게 폐허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이 신전이 지금 공수하고 있어요.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신전이 굉장히 수학적이고 기하학적인 계산에서 건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아래는 똑같은 기둥인데 지금 여기는 두툼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늘죠. 그래서 아래 부분에 하중에 그 무게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이런 것들까지도 건축 양식을 했다는 게 정말 특이할 만하죠. 그 다음에 후기 그리스 미술입니다. 이 페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가 패배해서 정치적인 이 번영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술가들의 자유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성을 후기 그리스 미술의 특징으로 들 수 있는데, 대표 작품으로는 이 가날픈 기둥에 이 가날픈 이런 기둥이에요. 이런 기둥에 어떻게 했냐면 곡선이 가미된 기둥머리, 이런 기둥머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오니아식 양식으로 건축, 에렉테움 신정을 지었죠. 그래서 이렇게 신전을 다시 이렇게 더 이렇게 이오니아식 양식으로 이렇게 곡선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 신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건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헬레니즘 미술이에요. 우리가 알렉산더 제국하의 미술 양식을 말하기도 하고요. 이 소아시아와 인도 국경, 이집트까지 영토 확장을 하였기 때문에 동서방의 문화가 혼합되었었고요. 제국의 유형을 강시하기 위해서 화려하고 강한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전의 기둥 양식보다 훨씬 강하고 화려한 그런 인상의 코린트식 건축 양식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화와 균형보다는 이런 제국의 유형에 걸맞는 강렬한 그런 극적 효과라든가 아니면 거칠고 인상적인 효과에 주력해서 이런 것들을 건축 양식을 지었습니다. 헬레니즘 미술을 보면은 이 조각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그 격렬함과 긴장감으로 충만되어진 이 라오콘상이 있어요. 이게 라오콘상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대표 작품으로는 이런 그 사모트리케 섬의 니케상이 있고요. 밀러의 비너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레니즘 미술에 보면은 굉장히 그 현실적인 이런 그림들을 아주 리얼리라 정말 사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런 건축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차시 수업에는 이런 고대 우리가 1차시에 했던 원시 시대, 구석기 시대를 했다면 2차시에서는 이 고대 시대의 이런 미술 영역 중에서 이런 이집트와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의 전기 후기, 그래서 이 헬레니즘 미술까지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는지요? 예, 오늘 2차시 수업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